안녕하세요. 이곳의 사연들을 듣고 선한 영향력에 대해 많이 고찰해 봤던 40대 남자입니다. 제가 이 채널을 접한 건 그리 오래되지 않았어요. 출퇴근을 할 때나 무료할 때 이곳의 사연을 듣고 있노라면 아내가 무척 신기해하곤 합니다. 저는 원래 드라마나 영화는커녕 라디오도 교통방송만 듣던 몸이 건조한 사람이었거든요. 아내가 드라마를 보며 눈물을 꾹꾹 짜내는 것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런 제가 요즘은 감수성이 많이 풍부해진 것 같습니다. 때론 이곳의 사연이나 드라마를 보고 들으며 아내보다 왕방울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변한 건 어느덧 중년에 접어들어서도 있겠지만 아마 살면서 겪은 몇 가지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특히 1년 전 제가 말려 들어갔던 두 번째 사건은 제 가치관을 크게 뒤바꿔 놓았죠. 제 사연은 바로 당시의 일에 대한 이야기랍니다. 저는 시골 출신으로 굉장히 철없는 10대 시절을 보냈어요. 소위 말하는 학교에서 노는 애들 있죠? 그게 바로 저였거든요. 물론 친구를 괴롭히거나 돈을 빼앗는 등 악질 같은 짓은 하지 않았지만 밤마다 친구들과 어울려 오토바이를 타러 나가고 법적으로 학생에게 허락되지 않은 음주 가무를 즐기곤 했죠. 오빠, 조용히 들어와. 엄마 여태까지 오빠 기다리다가 이제 자러 들어가셨어. 문 열어줘서 고맙다, 내 동생. 너 아니었으면 엄마한테 뒤지게 빗자루로 맞을 뻔했어. 오빠,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나 밖에서 오빠한테 인사하기 창피한 거 알아? 오빠 주위 친구들도 하나같이 다 껄렁하잖아. 껄렁하다고 남한테 피해주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나랑 내 친구들은 나쁜 짓 안 해. 오빠가 엄마랑 아빠한테 나쁜 짓 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 야, 야, 네가 엄마야? 잔소리 좀 그만해. 나 자러 들어간다. 여동생이나 누나와 사이가 대면대면하던 친구들과는 다르게 저와 여동생은 사이가 좋았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께서 농사를 지으시던 가난하지만 화목한 집안이었어요. 유일하게 부모님 속을 썩이는 골칫덩이가 바로 저였죠. 저희 가족은 사이가 좋았고 저 또한 집안에 불만이라고는 없었지만 그땐 왜 그렇게 방황하는 일이 멋있어 보이고 즐거웠는지 모르겠어요. 참 어리석었던 시절이었죠. 그렇지만 전 나이 19에 엄마가 오토바이 사고로 돌아가신 후 더 이상 오토바이뿐 아니라 방황하던 모든 일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잘못을 뉘우치고 사진 속 엄마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한다 한들 돌아가신 엄마는 대답이 없으셨죠.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서울로 상경해 작은 공장의 생산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를 도와봤지만 농사일은 영 체질에 맞지 않았거든요. 강수야, 일은 할 만하냐? 그냥 하는 거지 뭐. 가끔씩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사람인지 공장 부품인지 헷갈리긴 한다. 그럼 너 나랑 아는 사장님 아래서 일 안 해볼래? 그러다 제가 23살 때 저처럼 서울에 올라와 있던 한 친구가 제게 생소한 일을 함께 하자며 권하더군요. 바로 사연투브 애청자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심부름센터에 관한 일이었죠. 당시 전 기계처럼 일하는 것에 질려있던 터라 솔깃했어요. 그렇게 저는 심부름센터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은 고됐지만 재미있었어요. 물론 불법이나 불량한 일에 연루된 일도 가끔 의뢰가 들어오곤 했는데 사장님은 그런 일은 일절 받지 않으셨죠. 원한 안 사고 거절하는 것도 요령이거든. 그러니까 잘 배워놔. 친구는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힘들다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일의 적성에 맞아 악착같이 버텼죠.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며 나이 29엔 1년간 만났던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기도 했어요. 제 아내처럼 장인 장모님은 참 따뜻한 분들이셨습니다. 형님과 처형 또한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제 직업에 편견을 가지지 않았고 도리어 성실하게 일하는 사위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더군요. 잘 살아온 적도 없는 것 같은데 제 주위엔 왜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많은지 참 감사한 일이었어요.
우린 결혼한 지 2년 뒤 큰딸을 낳았고 또다시 2년 뒤엔 둘째 딸을 낳았습니다. 비록 결혼과 출산으로 제 창업이 더욱 늦어지긴 했지만 창업 따위 두 번은 더 미룰 수 있을 만큼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그렇게 작은 딸을 낳은 지 2년 뒤 저는 드디어 일하던 곳에서 멀리 떨어진 동네에 제 심부름 센터를 차릴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업장은 의뢰인들의 평판이 좋아 아름아름 입소문이 탔어요. 그렇게 제 업장은 차츰 자리를 잡았고 개업한 지 3년 뒤 아내는 일을 그만두고 더욱 육아에만 집중할 수 있었죠. 그런데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 없을 정도로 행복했던 그 해에 저는 아주 크나큰 불행을 겪고 말았어요. 제 여동생이 그만 위암 말기 판정을 받고 말았거든요. 여동생은 끈질기게 투병했지만 결국 1년의 투병 생활 끝에 모든 치료를 포기하고 호스피스 병원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오빠, 어? 왜? 물 가져다 줄까? 아니, 그냥 문득 옛날 생각이 나서. 오빠, 우리 애 아빠 파산해서 한참 힘들었을 때 나 오빠네 집에 우리 아들 데리고 잠깐 신세 졌잖아. 집도 잃고 애 낳은 지 2달도 안 된 몸으로 시골에 있는 시댁이나 친정 가 있기도 힘들었는데 새언니가 자기가 날 돌봐주겠다고 불러줘서 그때 새언니 덕에 정말 나 몸조리 잘했었는데 오빤 참 복도 많아. 어디서 그런 천사 같은 아내를 얻었대? 그러니까 오빠 새언니한테 잘해줘. 난 항상 그때만 생각하면 새언니한테 너무 고마웠거든. 그리고 나 가면 속상해하실 아빠도 잘 좀 챙겨드려. 부탁할게. 우리 애 아빠랑 아들 걱정은 하지 마. 시부모님도 우리 시누이들이랑 아주버님 형님도 굉장히 좋은 분들이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오빠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넌 무슨 말을 그렇게 유언처럼 하냐? 너 앞으로 1년은 거뜬하게 살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결국 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동생은 힘이 빠진 듯 두 눈을 스르르 감더군요. 그 이후 여동생은 일주일을 채 버티지 못하고 그만 하늘에 계신 엄마 옆으로 떠나고 말았죠. 엄마에 이어 딸까지 잃은 아버지는 넋을 잃고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저와 아내는 아버지를 집으로 모시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농사 짓던 땅을 팔고 친척 어른들이 모여 사시던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어 하셨죠. 너에겐 가족이 있지만 고향에 있는 내 형제들과 사촌들은 나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이젠 나도 그곳으로 가서 젊었을 적 추억이나 곱씹으며 여생을 살고 싶구나. 그렇게 아버지는 고향으로 내려가셨고 매제는 지방에 사시던 자신의 부모님을 집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5살 난 여동생의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4년 뒤 매제가 결혼을 하며 저는 매제와 조카의 인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들의 세월은 흘러갔어요. 그런데 불행은 지치지도 않는지 쉬지 않고 우리를 찾아오더군요. 매제가 재혼 소식을 알린 뒤 얼마 지나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여보, 나 소리가 잘 안 들려. 당신이 말하는 소리가 너무 먹먹하고 희미해. 이거 뭐야? 나 너무 무서워. 살던 아파트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기 귀찮아 비상계단을 이용한 아내는 발을 헛디뎌 그만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던 아내에게 청각 장애가 생기고 만 겁니다. 아내는 오른쪽 청각은 완전히 상실했고 왼쪽 청각은 희미한 소리만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여보? 나 너무 무서워. 저와 딸들은 그런 아내를 어떻게든 돕고 싶어 아내와 함께 수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가 시간에 드라마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던 아내는 전과 다르게 자막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 굉장히 우울해했어요. 왼쪽으로 조금씩 들을 순 있다지만 전처럼 선명한 소리는 들을 수 없었으니까요. 저 아주 몹쓸 놈이구만. 여보, 지금 저놈이 뭐라는 줄 알아?
바람나서 자기 마누라 버린 주제에 아주 뻔뻔하게가 이를 데가 없어. 저런 놈은 아주 그냥 매가약인데. 저는 그런 아내에게 어떻게든 활기를 불어 넣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생전 보지도 않던 일일 드라마를 아내 옆에부터 함께 보기 시작했어요. 최대한 집중해서 드라마를 보며 수화로 아내에게 드라마 내용을 설명해 주었죠. 물론 요즘은 시대가 좋아 OTT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자막을 볼 수 있었지만 제가 뭐라도 아내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내가 알고 즐거워해 줬으면 했거든요. 괜히 더 과장된 표정을 지으며 열심히 수화를 하는 제 모습이 아내는 꽤나 즐거웠던 모양입니다. 아내가 조금씩 웃자 딸들도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노력을 시작하더군요. 딸들은 그날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매일같이 아내 곁에 붙어 수아와 함께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지. 더 실감나게. 그치, 아빠? 지금도 좋긴 한데 조금만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안 되겠다. 너희 둘 다 이 아빠가 특별 강의를 해줄게. 실감나는 연기란 말이야. 어떻게든 집안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고 싶어 저는 최선을 다해 아내와 딸들에게 너스레를 떨었어요. 무뚝뚝하던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내뿐만 아니라 딸들까지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저 또한 의도치 않게 딸들과도 가까워진 것 같아 계기는 마음 아프지만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과 아내 스스로는 차츰 장애에 익숙해졌고 아내는 다시 기운을 찾기 시작했어요. 밝아진 아내의 모습을 보고 특히 장인 장모님께서는 눈물을 흘리며 제게 고마워하셨죠. 그렇게 아내가 사고가 난 지 2년쯤 흐른 어느 날 제 심부름 센터에 한 젊은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등에는 굉장히 작은 아기가 엎여 있었고 여자의 표정은 굉장히 지쳐 보였어요. 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사연의 주인공입니다. 그 여자와의 만남으로 인해 앞으로의 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곤 처음에 미처 상상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여자는 제게 대뜸 자신은 돈이 별로 없다고 말하더군요. 저희 애 아빠를 찾고 싶은데요. 죄송하지만 사장님, 제가 지금 돈이 별로 없어서요. 그러더니 그 여자는 주머니에서 고이 접혀 있는 2만 원을 펴서 제게 건네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보자마자 난색을 표했습니다. 어, 죄송하지만 저는 일을 못 맡을 것 같네요. 제가 저렴하게 해드릴 순 있어도 2만 원에 힘들어요. 전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서요. 일 한 번 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얼만데 일을 2만 원에 해준답니까? 제가 이 일을 하며 보람을 느낀다지만 책임질 식구가 셋이나 있는데 무료에 가까운 봉사를 해줄 여유까지는 없었죠. 그러자 그 여자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애원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나머지 돈은 나중에라도 꼭 갚을게요, 사장님. 애가 이제 막 태어난 지 2달이 넘었는데 애가 나오기 전에 애 아빠가 실종됐어요. 혹시 두 분 자주 싸우시거나 한 거 아니에요? 나일 보니 젊어 보이시는데 젊은 남자분이 실종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혹시 돌아오실지도 모르니까 우선 집에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어떨까요? 안 돼요. 저 지금 생활비가 없어서 월세 보증금까지 빼고 미혼모 위탁시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애 아빠는 전화도 안 돼서 제가 여기 있는지도 몰라요. 제발 부탁드려요, 사장님. 자신을 얻고 있는 엄마가 들썩거리자 잠들어 있던 아기는 결국 잠에서 깨어 울기 시작했어요. 흐느끼며 애원하던 그 여자는 제게 양해를 구하더니 가방에서 젖병을 꺼내 아이에게 먹이기 시작하더군요. 죄송해요. 아직 애가 너무 어려서 밥대를 자주 챙겨줘야 해서요. 젖이라도 물리면 분유값이라도 덜 들 텐데 제가 마음이 불안해서 계속 잘 먹지도 쉬지도 못하니까 젖이 잘 안 돌아요. 사장님, 제발 사람 목숨 하나, 아니 2 목숨 살린다고 생각하시고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여자의 애원보다 눈물을 흘리며 아기에게 젖병을 물리는 여자의 모습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먼저 세상을 떠난 제 여동생 생각이 나서 말이죠. 매제의 사업이 망한 뒤
저희 집에서 조카와 머물던 시절 매제 생각에 펑펑 울면서도 조카에게 젖병을 물리던 여동생의 모습과 여자가 겹쳐 보였거든요. 아직 어린 아기를 데리고 하염없이 남편을 기다리는 여자의 불안함을 과거 여동생을 통해 지켜본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배를 불린 아기는 다시 새근새근 잠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여자는 자신의 옆에 아기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죠. 마음이 약해져 버린 저는 우선 사정이나 들어보자 싶어 여자에게 사연에 대해 물었어요. 그리고 사정을 전부 듣고 나니 더더욱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작 25이고 애 아빠는 저보다 3살 많아요. 저랑 애 아빠는 부모도 일가 친척도 없고요. 둘 다 어릴 때부터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거든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서로밖에 없었고 제가 어른이 된 후 사회에서 서로 의지를 하다 미래를 약속했어요. 그리고 제가 23살 때부터 아예 같이 살기 시작했죠. 살기 힘든 와중에 유일하게 위로가 돼줄 수 있는 사람이 서로였거든요. 그럼 그때 결혼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같이 돈을 모으려고 일찍부터 같이 살긴 했지만 결혼은 준비가 된 후에 하고 싶었어요. 남편은 가난한 편모 아래서 자라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보육원에 왔고 전 아예 엄마가 누군지도 몰랐어요. 갓난쟁일 때 베이비박스에 버려져 있었거든요. 아마 미혼모나 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이 절 책임지지 못해 버린 거겠죠. 그렇게 우리가 낳을 아기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미래를 준비한 후에 정식으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싶었는데 문제는 남편이 일하던 작은 회사에서 잘린 후로 재취업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말이죠. 분명 일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대체 왜 취업이 안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덜컥 임신까지 하게 돼서 우린 아주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임신한 뒤로 남편은 어떻게든 빨리 취업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면접이 없는 날엔 공사장에서 막노동을 해 돈을 벌어왔죠. 그런데 자꾸만 취업이 되지 않자 남편은 점점 자신감을 잃고 집에만 틀어박히더니 나중엔 매일같이 술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을 자꾸만 비하하기 시작했어요. 대학도 겨우 전문대를 졸업한 자길 어떤 회사에서 써주겠냐느니 집도 절도 없는 놈이 저를 만나 고생만 시키고 있다느니 자기 같은 밥벌어진 살 이유가 없다느니 하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때 저는 임신한 몸으로 공장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제가 일하던 공장에 자리가 나서 남편에게 면접을 권했었어요. 근데 이미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그 사람은 그 면접에서조차 떨어지고 말았죠. 근데 그날 이후 남편은 한동안 술도 안 먹고 사람이 그저 멍해 있더라고요. 그러다 다시 막노동을 나가기 시작했는데 다시 일을 나간 지 2주 만에 갑자기 남편이 사라졌어요. 그때 저는 임신 5개월 차였고요. 남편은 70만 원과 쪽지 한 장을 두고 나갔는데 이게 그 쪽지예요. 여자는 가방에서 꼬깃거리는 하얀 메모지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종이를 펴서 보니 그 쪽지엔 이렇게 적혀 있더군요. 내가 일한 일당들 모은 거야. 나같이 쓸모없는 놈은 당신에게 앞으로 짐만 될 뿐이야. 우리 아기 잘 키워줘. 미안해. 울먹이던 여자는 이제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는 옷소매로 연신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죠. 이걸 들고 실종신고를 하려고 해도 경찰은 단순 가출인 것 같다며 사건 접수가 힘들다고 했어요. 그 뒤로 몇 번이나 경찰서에 가서 사정을 했지만 남편의 휴대폰은 꺼져 있어 위치 추적도 되지 않았고 인근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소동이나 사체가 발견된 적도 없었죠. 자꾸 배는 불러오지. 일은 그만둬야지. 정말 사는 게 막막했어요. 무엇보다 전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한강에서 시체라도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달려가곤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발견된 사람들이 제 남편인 적은 없더라고요. 결국 임신 7개월 때 공장을 그만둔 저는 2달 뒤에 결국 방을 빼고 미혼모 시설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한동안 일을 하지 못할 텐데 미리 목돈을 만들어 둬야 했으니까요.
사장님, 부디 제 남편 소식이라도 알고 싶어요. 어디선가 누구에게도 발견되지 못한 채 싸늘히 식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정말 나쁜 일에 연루라도 된 건 아닌지, 하루하루 정말 피가 마를 것 같아요. 제발 제 남편 좀 찾아주세요. 제게 남편 소식이라도 좀 전해주세요. 네? 사장님, 제가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를 도와주시겠어요? 제가 무릎이라도 이렇게 꿇을까요? 제 남편만 찾을 수 있다면 제가 10번이라도 꿇겠어요. 사장님, 제발 저 좀 한 번만 도와주세요. 미혼모나 다름없는 이 여자를, 살면서 처음 본 저를 동아줄처럼 여기고 매달리는 이 가여운 여자를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편분,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니까 울지 마세요. 애가 또 깨겠어요. 그리고 말 못하는 아기라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건 애들이 귀신같이 다 알아요. 정말 절 도와주실 건가요? 이렇게 고마울 때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는 그 여자에게 2만 원을 도로 돌려주었습니다. 여자는 한삭 후 그 돈이라도 내고 싶어 했는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 여자 손에 그 돈을 쥐어주었죠. 아기 기저귀라도 하나 더 사입히세요. 그 돈을 받았다간 집에 있는 제 아내에게 제가 몰매를 맞을 겁니다. 이후 저는 여자의 남편을 찾아 전국 방방곳곳을 누비기 시작했어요. 서울부터 찾아보기 시작했지만 서울에는 그 남자의 머리털 하나 찾아볼 수가 없겠더군요. 아내는 자주 지방을 오가던 저를 걱정했습니다. 고생했어요. 이번엔 어디로 다녀온 거예요? 전라도 쪽으로 다녀왔어. 아이고, 하도 차를 타고 돌아다녔더니 무릎 아파 죽겠네. 얼마나 꼭꼭 숨은 건지 찾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도 부디 살아있었으면 좋겠어. 아기 엄마가 얼마나 걱정을 하던지 3일에 한 번꼴로 연락이 오더라고. 분명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을 것 같아서 계좌 물어봐서 30만 원을 따로 보내줬어. 애기 엄마가 하도 안 받으려고 하길래 남편이 돌아온 뒤에 아내가 피골이 상접해 있는 모습을 보면 미안해서 어떻게 견디겠냐고 했더니 그제야 계좌를 불러주더라고.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거예요, 당신. 나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아빠, 제가 어깨 주물러 드릴게요. 아빠, 이것 보세요. 저 반에서 이번에 3등 했어요. 저번에 10등이었는데 많이 올랐죠? 저 이러다 나중에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아빠 큰딸 완전 대견하죠? 당시 15살, 13살이었던 딸들과 저를 응원해주는 아내의 모습에 힘들어도 기운이 났습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이 행복을 반드시 아기 엄마에게도 선물해주고 싶었죠. 그럼 왠지 하늘에 있는 동생도 행복해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여자의 일 말고도 다른 의뢰들을 처리해야 했기에 일주일에 2, 3일씩 지방을 돌아다니며 여자의 남편을 찾았습니다. 2명의 직원은 제게 힘들지 않냐고 물었는데 저는 이 정도는 해야 사장 소리 듣는 거라며 그저 웃어 보였죠. 어? 저 사람 사진이랑 얼굴이 똑같네? 박동국 씨가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닌 지 87일이 되었을 때 저는 드디어 여자의 남편 동국 씨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바로 서울에서 2시간 반 정도 떨어진 지방 소도시에서 말이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동국 씨에게 다가간 저는 동국 씨가 서 있는 장소를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좋은 말씀 듣고 가세요. 형제님의 앞날을 길이길이 밝혀줄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서 이단 종교를 전도하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나요? 간이 테이블 위에 이런저런 팜플렛이나 종교 관련 사진을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모습 말이죠. 동국 씨는 그런 테이블 뒤에 서서 2명의 남자와 1명의 여자와 함께 포교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우선 그 테이블로 접근했어요. 처음부터 제가 정체를 밝히면 동국 씨가 도망이라도 갈까봐 말이죠. 제가 어색한 모습으로 다가가자 동국 씨와 동료들은 화색을 보이더군요. 말씀 들으러 오셨나요? 저 그 말씀이라는 거 들으면
진짜 인생의 복이 옵니까? 제가 지금 행운이 간절히 필요해서요. 그럼요. 그런 거라면 잘 찾아오셨어요. 좀 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길거리에선 좀 그렇고 우리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까요? 시간 괜찮으시죠? 저보다 조금 더 어려 보이던 남자는 다행히 나머지 세 사람 중 동국 씨를 데리고 저와 함께 한 승합차를 타더군요. 왜 차를 타는 겁니까? 아, 저희 종교에 대해 잘 설명드리려면 아예 저희 교회로 가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기서 10분 거리에 바로 위치해 있어요. 동국 씨는 운전을 했고 중년의 남자는 제게 이런저런 말을 붙였습니다. 그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 동국 씨가 있는 곳이 이단 종교가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은 웬 낡은 건물이었는데 문을 열어보니 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재단에 정신없이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동국 씨, 이분께 잘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다시 가볼게요. 그리고 중년의 남자는 동국 씨와 저만 남겨둔 채 다시 차를 몰고 가버렸습니다. 동국 씨는 한 빈 방으로 저를 안내했죠. 김강수 씨라고 하셨죠? 강수 씨, 우리 종교의 설명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뜻을 품고 태어났어요. 우리의 육신은 그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자 수단이니까 가족과 혈연에 얽매이지 말고 하느님의 진정한 뜻을 수행하기 위해 힘써야 보다 이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하느님은 자신을 따르는 봉사자들의 자손들을 대대손손 풍요롭게 만들어주십니다. 자신의 쓰임새를 찾는 자, 가족을 이롭게 만들고 싶은 자, 모두 이곳으로 와 하느님을 따름이 마땅한 일이죠. 박동국 씨, 하느님은, 근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세요? 제게 전도를 위해 장황한 말을 늘어놓던 동국 씨는 제가 성까지 붙여 자신의 이름을 부르자 당황해 하더군요. 저는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 동국 씨에게 본론을 꺼냈어요. 전 사실 아내분이 동국 씨를 찾아달라고 부탁해서 동국 씨를 찾고 있던 사람입니다. 동국 씨, 지금 아내분이 아드님과 함께 동국 씨를 애타게 찾고 있어요. 아드님이 태어난 지 벌써 5개월인데 자식까지 있으신 분이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얼른 저와 함께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시죠. 지금 아내인 윤주희 씨, 쥐 구할 돈도 없어서 아기랑 같이 미혼모 시설에서 지내고 계세요. 애 맡길 곳도 없고 몸도 안 좋아서 일도 못하고 계신다고요. 네? 아내가 집도 없이 그곳에 있다고요? 몸은 또 어디가? 당신 뭐야? 나가. 당장 안 나가? 동국 씨가 놀란 눈으로 제게 아기 엄마에 대해 물으려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문 밖에서 웬 남자 둘이 저를 마구 끌고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소름 돋지 않습니까? 아무도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카메라라도 단 건지 어디선가 우리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끌려나가면서 동국 씨에게 마구 소리쳤어요. 박동국 씨, 아내분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아기가 불쌍하지도 않냐고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렇게 무책임하게 가족을 버려두면 되겠습니까? 제 말에 동국 씨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군요. 그날 차에서 밤을 지새운 전 다음날 똑같은 장소로 다시 동국 씨를 찾아갔어요. 다행히 동국 씨는 여전히 그곳에서 포교 활동 중이더군요. 저는 이번에 망설이지 않고 곧장 동국 씨에게 다가가 손까지 잡고 설득을 하기 시작했죠. 동국 씨, 여기서 이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저도 자식이 둘이나 있는 아빠로서 자식에게 아빠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내분 지금 동국 씨 걱정에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있어요. 뭐야, 당신 저리 안 꺼져? 가, 동국 씨, 뭐예요? 이 사람 얼른 같이 쫓아내지 않고. 네, 저는 돌아갈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하늘님에게 봉사하기로 다짐한 몸이에요. 그러니까 더는 찾아오지 마세요. 동국 씨는 저를 쫓아내려다 잠시 멈칫하더군요. 왜냐하면 제가 동국 씨의 손에 몰래 제 번호가 적힌 쪽지를 쥐어주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더 이상 찾아오지 말라는 말과 함께 동국 씨는 저를 내쫓았죠.
다른 일 때문에 그곳에 매일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 저는 이후 서울과 그곳을 오가며 계속해서 동국 씨를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그냥 제가 가서 직접 설득해 볼까요? 그 사람 분명 저를 보면 다시 돌아와 줄 거예요. 아닙니다. 그곳 사람들 때문에 괜히 주희 씨가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안전하게 만날 수 있을 때 제가 부를 테니까 우선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아기 영상 하나만 제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직접 동국 씨를 만나러 오겠다던 아기 엄마를 말렸어요. 그동안 그 종교의 본거지인 건물을 찾아가거나 동국 씨의 포교 활동 자리에 찾아갈 때면 항상 그곳 사람들이 험악한 표정을 지으며 저를 내쫓곤 했으니 아기 엄마에게도 그럴까봐 걱정이 됐거든요. 저는 그곳 사람들을 피해 종교 건물 근처에서 동국 씨를 기다렸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가자 동국 씨는 아예 포교 활동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말이죠. 또 찾아오셨어요? 그만하세요, 사장님. 그리고 여기 자꾸 오시면 사장님이 위험해요. 여기 사람들 지금 사장님을 벼르고 있단 말입니다. 대체 왜 안 돌아가시겠다는 겁니까? 그동안 제게 조금은 마음을 연 건지 동국 씨는 제 질문에 잠시 망설이더군요. 그리고는 제게 힘없이 자신이 그곳에 가게 된 가정을 털어놓았죠. 아내에게 제가 사라질 때 이야기는 대충 들으셨다고 했죠. 사실 저 살기가 너무 막막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일하던 공장에서마저 면접에 떨어진 날 저는 길거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세상이 더는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제 친부란 인간도 어린 저와 아픈 모친을 버렸고 보육원에 간 뒤론 아무도 저를 입양하지 않았죠. 게다가 임신한 아내가 벌어온 돈으로 술이나 퍼먹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끔찍했어요.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 준 게 바로 이 종교예요. 여기선 제게 그러더군요. 이런 저도 하늘님께선 쓸모로 하신다고요. 게다가 세상에 있을 땐 아내와 아내 뱃속의 자식에게 짐만 되던 저였지만 하늘님 아래에서 봉사를 한다면 자손들에게 풍요와 복이 내려질 거라고 했어요. 전 아내와 자식을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기도할 때만큼은 저는 마음의 평화를 느껴요. 지금은 힘들어도 제 아내와 아들에겐 분명 복이 찾아갈 겁니다. 저는 하늘님의 은총을 굳게 믿고 있어요. 하늘님에게 봉사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는다고요? 글쎄요. 동국 씨, 지금 당장 동국 씨 아내와 자식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살아야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지금 가족들이 불행하면 나중에 찾아올 복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박동국 씨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기억과 경험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부모의 부재로 인한 마음의 구멍은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요. 박동국 씨, 지금 박동국 씨가 하늘님에게 받고 있는 마음의 위안, 진심으로 하늘님이란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가족을 버리고 스스로만 편하고자 도망친 자신을 합리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정신승리입니까? 지금 윤주희 씨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고 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예쁜 아기가 자라는 모습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셔야죠. 저는 동국 씨에게 아기 엄마에게 받은 아기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국 씨는 생전 처음 보는 자신의 아들의 모습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했죠. 그런데 동국 씨의 뒤로 헐레벌떡 뛰어오고 있는 종교 사람들이 보이더군요. 포교 활동 때 동국 씨와 같이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때문에 저는 황급히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동국 씨에게 건네고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5일 뒤 저는 아기 엄마와 아기를 데리고 그 지역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정말로 그 사람이 나올까요?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쪽지에 다세디 주희 씨 아기를 데리고 이곳에서 기다리겠다고 적어놨어요. 혹시 종교 사람들이랑 동국 씨가 같이 있을까봐 미리 준비해둔 쪽지인데 마침 그날이 적격이었거든요. 분명 아기 영상을 보고 동국 씨의 눈이 굉장히 많이 흔들렸으니까요. 하지만 약속 시간인 7시가 훌쩍 지나도록 동국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더군요. 야속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고 어느덧 시간은 10시가 넘어갔어요. 저희
마감 시간 11시예요. 카페 직원은 우리에게 마감 시간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결국 초조함을 이기지 못한 아기 엄마는 울음을 터뜨렸죠. 그 사람 안 오려나 봐요, 사장님. 이단 종교가 이렇게 무서운 건지 미처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홀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제 어떡해요? 그때였어요. 여보. 제 등 뒤의 문 쪽에서 동국 씨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아기 엄마는 눈이 커다래졌습니다. 급히 뒤를 돌아보니 제 뒤엔 숨을 거칠게 몰아쉬고 있는 동국 씨가 서 있더군요. 아기를 옆 의자에 내려놓은 아기 엄마는 그대로 동국 씨에게 달려가 안겼어요. 여보, 난 당신이 안 오는 줄 알고. 미안해. 내가 너무 늦었지? 저녁엔 아무도 못 나가게 그곳 사람들이 감시를 해서 눈치를 보다가 겨우 도망쳐 나왔어. 당신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그걸 몰라서 물어? 당신이 그렇게 사라졌는데 내가 그럼 잘 먹고 잘 살고 있을까 봐? 미안해. 우리 아기는 어디 있어? 아기 엄마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데리고 가 동국 씨 품에 안겨주더군요. 쌕쌕 잠이 든 아기를 바라보던 동국 씨는 이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아가야, 내가 아빠야. 자격이 없지만 내가 네 아빠란다. 이제야 네 앞에 나타나서 정말 미안해. 그리고 두 사람은 어색한 표정으로 자신들을 보고 있던 제게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사장님 덕분에 저희 남편을 찾을 수 있었어요. 이 은혜를 다 어떻게 갚아야 할까요? 사장님께서 그렇게 끈질기게 절 찾아와 설득해 주시지 않았다면 전 여태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곳에 빠져 있었을 겁니다. 사장님 말씀대로 제가 비겁했어요. 저 혼자만 마음 편하자고 아내와 아기를 두고 도망쳤던 겁니다. 사장님의 매운 말씀이 제 정신을 깨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정말 평생에 걸쳐서 갚겠습니다. 그냥 제가 평소에 하던 일을 한 것뿐인데요, 뭘. 진심으로 고마워하며 눈물로 인사하는 두 사람을 보니 괜히 제 눈가까지 뜨거워졌어요. 별것도 아닌 제가 마치 그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 준 것 같아 보람차기도 했고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했거든요. 그날 저는 종교 사람들이 쫓아올까 싶어 급하게 세 사람을 태우고 저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젊은 부부는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몰라 어리둥절했는데 저는 그들에게 어깨를 으쓱이며 말했죠. 당분간 거주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동국 씨까지 미혼모 시설에 들어갈 수도 없고요. 제 아내와 애들에겐 미리 이야기해뒀으니 당분간 저희 집에서 지내세요. 우리 둘째 딸 방을 비워뒀습니다. 딸들은 방을 같이 쓰면 되거든요. 하지만 사장님, 저희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폐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동국 씨,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때론 이런 일도 감수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선 안전하고 편한 곳에서 아기부터 잘 키우셔야죠. 동국 씨, 이곳에서 얼른 직장 구해서 돈 모으세요. 그래야 얼른 살 집을 얻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가족은 전부 애를 좋아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 모두 두 분의 사정을 알고 있는데 특히 저희 아내가 두 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 아내는 2년 전 사고로 청각을 잃어서 지금은 희미한 소리밖에 못 듣습니다. 지금은 입모양과 희미한 소리로 말을 알아들을 순 있지만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들어요. 놀라지 마시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사장님. 저는 또다시 눈물을 글썽이는 두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새벽 2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아내는 자지 않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리고 잠들었던 우리 딸들도 방에서 나와 세 사람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죠. 시장하시죠? 얼른 식사부터 하세요. 거의 다 도착했다고 해서 제가 막 바쁘고 국도 새로 데워서 퍼놓은 거예요. 아기는 저한테 맡기시고요. 아내는 그 늦은 시간에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들을 차려놨더라고요.
참 천사 같은 사람이었죠. 허기가 졌는지 젊은 부부는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곤 서로 잠시 눈이 마주치더니 다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요. 미안해, 여보.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나 정말 열심히 살게. 아니야. 내가 당신한테 더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노력할게. 돌아와줘서 정말 고마워, 여보. 아기를 안고 있던 아내는 저를 보며 웃으며 속삭였어요. 대충 둘이 화해하고 있는 거죠? 아유, 울어도 예쁘다. 청춘이네요. 저렇게 젊은데 지금 새로 시작한다고 한들 두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인생 선배로서 잘 지켜주자고요. 이후 동국 씨는 취업을 준비하며 대리운전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0군데가 넘는 곳에 면접을 본 결과 한 군데 중소기업과 2군데 공장 생산직에 합격을 했어요. 거봐,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이라고 했잖아. 예전엔 그저 자네 운이 조금 안 좋았을 뿐인 거야. 나도 겪어보니 불행이 몰려오는 시기가 사람 인생엔 반드시 있기 마련이더라고. 동국 씨는 그중 연봉이 가장 높았던 공장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을 하기까진 무려 5개월이란 시간이 걸렸지만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에 비하면 충분히 짧은 시간 만에 이룬 쾌거였죠. 동국 씨 부부는 우리와 1년 2개월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서로 울고 웃으며 우린 수많은 추억들을 공유했죠. 1년하고 한 달이 조금 넘은 어느 날 동국 씨 부부는 제게 100만 원을 내밀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게 뭔가? 제 아내가 꼭 드리고 싶어 했어요. 그때 무료로 저를 찾아주셨잖아요. 그 일에 대한 값입니다. 아니, 물론 이 돈이 많이 적은 금액이라는 거 알아요. 특히 사장님께서 저희에게 해주신 일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겠죠. 그래도 그동안 저희가 모은 원룸 보증금 빼고 지금 마련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금액이니까 부디 먼저 이 돈이라도 받아주세요. 그리고 저희 집 알아봤어요. 내일 알아본 원룸 계약하러 가려고요. 언제까지 사장님께 신세 질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저도 엄연한 가장인데 얼른 제 스스로 저희 식구들을 책임져야죠.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장님. 앞으로 두고두고 찾아뵈며 은혜는 꼭 갚아 나가겠습니다. 원룸을 구했어? 사람 참, 기다려봐. 안 그래도 내가 조만간 동국 씨랑 주희 씨한테 주려고 했던 게 있어. 저는 서랍에서 수표가 든 돈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어본 두 사람은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이건 사장님, 저흰 이거 못 받습니다. 저희도 염치라는 게 있어요. 내가 그랬지? 부모 낳기를 위해서 체면 따윈 접어둘 줄 알아야 한다고. 그냥 준다는 거 아니야. 살면서 갚아. 우리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그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이야. 요샌 월세가 아니라 반전세 매물도 많다며? 보증금 올려서 찾으면 비교적 월세 저렴한 반전세 매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다시 알아봐. 얼른 돈을 모아야 집도 넓히고 아기를 위해서 저축도 할 수 있지 않겠어? 사장님. 결국 두 사람은 다시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런 두 사람을 지켜보던 저와 아내는 괜히 눈가가 붉어져 코를 훌쩍거렸죠. 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 그만 울어. 두 사람 때문에 나까지 괜히 눈물이 많아졌잖아. 앞으로 꼭 잘 살아. 알았지?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한테 은혜를 갚는 일이야.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집을 구하기 시작했고 한 달 뒤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작별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국 씨 부부가 이사를 간 지도 벌써 1년이 지난 지금 동국 씨는 여전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있답니다. 천천히 갚으라니까. 이 사람도 참 말 안 들어. 또 50만 원 보낸 거예요? 빨리 돈 갚겠다면서 매달 월급을 받자마자 50만 원씩 보낸 지도 딱 1년이 됐네. 거기다가 2달에 한 번씩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 때마다 애들한테 용돈도 주잖아. 주지 말래도 언제 받은 건지 애들이 막 자랑을 하더라고. 그러는 당신도 꼭 돌아가는 동국 씨나 주희 씨 주머니에 30만 원씩 찔러 주잖아요. 그 사람들도 고마워서 그런 거겠죠 뭐.
그래도 요즘 두 사람 보면 마음이 참 좋아요. 항상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아기도 많이 커서 걸어 다니는 걸 보면 언제 자기 엄마 등에 그렇게 껌딱지처럼 붙어 있었나 싶다니까요. 이렇듯 우리 두 집안은 여전히 사이좋게 교류를 하며 살고 있습니다. 17, 15이 된 저희 딸들은 두 사람을 삼촌, 숙모라고 부르면서 잘 따르더라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신 두 부부는 명절 전이나 후의 주말엔 무조건 저희 집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가요. 저희 집이 자신들에겐 마치 고향같이 느껴진다며 말입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졸지에 굉장히 나이 많은 자식들을 얻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두 사람에게 베풀어준 작은 정으로 인해 제 직업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얼마 전 이곳 사연튜브에도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진 분의 사연이 올라왔더군요. 그 사연을 듣고 제가 얼마나 뿌듯해했는지 모릅니다.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마음만 먹으면 선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분도 저와 함께 증명해 나가고 있는 셈이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가정이 있으니 자주는 못하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들 부부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생각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저 한 사람의 도움으로 인해 사람들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말이죠. 제 스스로의 선행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인생이 좋게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것으로 인해 느낄 수 있는 보람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더라고요. 이렇듯 저는 꼭 검사, 변호사 등 멋진 직업을 갖고 있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라도 세상을 이롭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작은 도움의 손길이 분명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된다는 걸, 그리고 그로 인한 보람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부디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제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이웃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연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